챕터 9 호이 타인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 2005년 4월 한 주권 국가의 의회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역대 세계 체스 챔피언이자 미국 법률의 지배를 벗어나 망령한 바비 피셔에게 자국 시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9.11 사태를 일으킨 테러범을 대놓고 편들기도 했던 이 골칫거리 무법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라는 강대국가 얼굴 붉히는 것도 개의치 않은 나라는 대체 어느 나라였을까? 이란? 혹시 시리아? 아니면 북한? 피셔에게 시민권을 주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였다. 이 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충실한 우방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아이슬란드가 쌍수 들고 바비 피셔를 환영했을까? 특히 그가 미국의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500만 달러짜리 체스 경기에 참가한 후의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내려면 시계 바늘을 30년 이상 뒤로 돌려야 한다. 1972년 세계 챔피언이자 러시아의 체스 달인 보리스 스파스키와 도전자 바비 피셔는 세계 체스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체스 역사상 이보다 더 열렬히 홍보된 대회는 없었고 어디를 가나 이 체스 게임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다. 냉전 시대의 절정에 열린 이 경기는 세기의 체스 경기로 불렸다. 전형적인 기행을 일삼았던 피셔는 개막식 날 아이슬란드에 도착하지 않았다. 사실 이 경기가 정말로 열릴지도 의심스러웠다. 왜냐하면 관계당국은 피셔의 수많은 요구를 들어주기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피셔는 텔레비전 중계를 금지하라는 등 입장료 수익의 30%를 자기 몫으로 달라는 등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했다. 마침내 파격적으로 상금을 2배로 올리고 진 빠지는 설득을 한 끝에 바비 피셔는 못 이기는 척 아이슬란드로 날아갔다. 그리고 스파스키를 거뜬히 해치웠다. 경기가 끝났을 때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신문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끊임없이 무리를 일으키는 피셔의 페르소나를 기꺼이 참아주었다. 아이슬란드의 어떤 기자의 말 맞다나 그가 아이슬란드를 세계 지도에 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셔가 고립된 나라에 준 상당히 뜻깊은 선물처럼 보였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를 잊지 않았다. 아이슬란드의 외무부 장관은 피셔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우리에게 해줬던 일은 3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이다. BBC의 분석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피셔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났던 것이다. 사람들은 피셔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말이다. 이 사건은 상호성의 법칙의 중요성과 보편성을 강조한다. 상호성의 법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을 갚아줘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는 경향을 말한다. 이 법칙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사업상 거래, 가까운 인간관계 등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데니스 리건의 연구팀은 상호성의 법칙에 대하여 고전적인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 조라는 이름의 낯선 사람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작은 선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 조는 복권을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2배 더 많은 조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음료수 선물을 준 것과 복권을 사달라는 요청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었으며 복권 선전을 하면서 선물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피셔가 그렇게 골치 아픈 인물이었는데도 아이슬란드 정부가 그에게 은혜를 되갚을 의무감을 느낀 이유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호감과 요청의 수락간에는 일반적으로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가 준 콜라 한 캔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호감과 완전히 무관하게 복권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권을 구입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빚을 졌다라는 의무감이 호감의 효과를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은 설득력으로 고민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아무 이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거나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다. 우리가 팀원이나 동료 또는 지인들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언젠가 우리를 도와주거나 편들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심을 것이다. 만일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는 당신을 자기 사람으로 볼 것이고 그러한 관계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치과에 가야 하는 부하 직원에게 조금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팀장은 지혜로운 투자를 한 것이다. 그 부하 직원은 팀장의 호의에 보답할 필요를 느낄 것이며 앞으로 언젠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야근을 자청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 속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종종 범한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다. 그 대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태도이다. 상호성의 법칙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의무감은 후에 당신이 하는 부탁의 수락 성공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경영의 본질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더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익한 정보, 너그러운 양보, 친절한 배려 등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진 빚을 언젠가 갚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구, 이웃, 파트너, 자녀들에게 먼저 도와주면 그들도 언젠가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주고받음의 관계가 특히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이다. 만약 당신이 받은 영수증에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어 있거나 비행기 표를 급히 바꿔야 한다거나 뭔가를 돌려받아야 할 일이 생겼다고 치자. 당신은 해당 기업에 연락을 할 테고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은 별로 친절하지 않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보자. 만약 어떤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통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특별히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말을 잘 들어준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에게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전화를 끊은 후에 당신의 상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그런 식으로 상사의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알아낸 후에 해결해야 할 까다로운 문제를 꺼내보자. 이런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요인은 상호성의 법칙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제 그 사람은 호의를 되갚아야 할 의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돈 한 푼 안 드는 짧은 이메일을 쓰는 것만으로 실망스럽고 짜증스럽게 끝날 전략적인 줄다리기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전략은 도덕적이고 효과적이다.